안녕하세요. 참상TV의 김 교수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우리 2장의 요양보호 관련 기초 지식에서 이제 마지막 단원이 될 것 같아요. 네, 앞에 1, 2단원도 열심히 공부를 하셨고, 이제 마지막에 남아있는 뒷부분하고 건강 증진까지 오늘 다 개념 정리도 하고, 또 기출 문제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평일 휴무예요. 그래서 아침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오늘 첫 마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조금 잠겨져 있는데, 또 하다 보면 목소리가 풀리니까, 일단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원 들어가시기 전에 마인드맵을 하나 갖고 왔어요. 지난번 시간에는 이 마인드맵을 빼놓고 바로 들어갔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마인드맵으로 다시 한번 2장을 살짝 훑어보고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어디까지 한 거냐, 그쵸? 지금 여기까지 했어요. 피부계까지. 이제 나머지 오늘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신경계부터 시작해서, 그쵸? 신경계, 감각기계, 내분비계, 심리정신계. 여기까지가 질환과 연관되는 부분이었고, 요 치매중풍 파킨슨은 신경계와 같은 거니까 장이 빠져있다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럼 이제 여기 부분하고 오늘은 여기 하는 거예요.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파트. 수칙이 8가지가 많기는 하지만, 정해져서 나오는 내용들은 좀 한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정리하면서 오늘은 2장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가요. 신경계부터 들어간다고 그랬죠. 신경계. 그럼 우리가 신경계의 노화가 오면 어떻게 바뀌는 거냐. 1번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단기 기억은 감퇴가 되는데 장기 기억은 대체로 유지가 된다. 단기 기억을 다른 말로 최근의 기억이라는 말로 쓰죠. 그래서 치매가 오셔서 신경계가 퇴행이 되면 치매가 아니어도 사실 이렇게 바뀌고 있지만 요게 치매 증상에서 또 하나의 대표적인 증상들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의 기억인 단기 기억은 감퇴가 되고 예전의 기억인 장기 기억은 대체로 유지가 된다는 거. 요게 신경계에서는 가장 기억하셔야 될 특성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신경계의 대표적인 질환이 무엇이냐? 3개죠. 하나는 치매, 하나는 뇌졸중, 하나는 파킨슨 질환.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 신경계 질환이 중요한 이유는 앞에 우리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급의 대상자 선정 조건을 할 때 가장 눈에 띄게 보이는 질환명이고 이 질환에 따라서 진단명들이 몇 가지가 표에 있잖아요. 나중에 제도에서 정리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신경계 질환하면 치매, 뇌졸중, 파킨슨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질환명이니까 오늘 다 기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치매부터 갑니다. 예전에 1편에 요점 정리할 때는 치매를 다 빼고 갔어요. 왜냐면 이유가 있었던 거죠. 치매 요양 보호 기술에서 시험 문제가 6, 7문제 이상을 2장에서 출제를, 2교시에 출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신경계에서 치매의 문제를 이 의학 파트의 1교시에서 출제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다시 이 치매의 내용을 가지고 온 이유는 최근 들어서 여기에서도 문제를 간혹 한 문제씩 출제하는 게 최근 출제 동향이에요. 항상 최근 문제의 동향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최근 문제를 보면서 2번 정도가 출제를 했었던 거고 주로 어디서 출제하는 거냐면 요 증상에서 많이 출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말고 표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하겠지만 어쨌든 증상을 인지하신다는 건 치매 증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예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써져 있는 인지장애죠. 인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기억력, 언어 능력, 진압력, 시공간 파악 능력, 실행 능력입니다. 이런 것도 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거 같지만 파악하고 나시면 결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치매 증상의 첫 번째는 인지장애입니다. 그럼 2번째가 있을 거잖아요. 2번째는 정신행동 증상입니다. 정신행동 증상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문제행동입니다 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가 치매요양보호 기술에 문제행동이 나타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 거기 써져 있는 8가지 문제행동들이 사실은 다 이 정신행동 증상과 똑같은 건데 우리 이 치매 파트 안에서 그쵸? 의학에서는 이렇게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치매의 2번째에 해당하는 정신행동 증상입니다. 이런 의미 정도는 좀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고요.
자, 이제 이 증상을 가지고 단계로 나눠주는 거예요. 치매는 초기 치매, 경도, 가벼워서, 그쵸? 그 다음에 중기, 말기. 치매를 한번 앓으면 보통 10년 정도를 유지한다고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도 초기 치매에만 머물다가 돌아가시는 분은 없어요. 반드시 진행형으로 가기 때문에 초기를 겪으면 중기로 가고, 중기로 가면 말기로 가요. 그러면 우리가 진행이 되는 거니까 간단합니다. 증상이 초기, 중기, 말기로 가면서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특징적인 것들이 있어요. 초기에는 없었는데 중기에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중기에는 없었는데 말기에 이런 증상이 있네요. 치매 요양보호 기술에서 의사소통법 할 때 다뤘던 부분들이 혹시 생각나시나요? 언어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초기엔 없다가 중기에 가니까 명칭실어증이 생겼고, 중기에 없다가 말기로 가니까 무언증이 생겼고, 증상은 다 그렇게 진행성들은 지나면서 좀 더 심각해지는 증상을 보여주는 거가 정석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초기보다 중기, 중기보다 말기로 가면서 점점 심해지는데 시험 문제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느 단계냐, 뭐 초기의 증상으로 많은 것을 골라라, 아닌 것을 골라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상 위주로 기억을 하시는 거고, 초기 치매에서는 물건을 둔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고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전화통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반복해서 질문하거나 공휴일이나 납기일 등 연휴일 같은 걸 잊어버리는 게 이제 초기에서 시작되는 증상입니다. 자, 그럼 중기로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있던 증상들이 더 심해지는 거죠. 특징에서 보시면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특징을 파악하고 증상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특징에서 초기에는 없었다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보시면 각종 정신행동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말을 해요. 뭐 최근의 기억과 더불어 과거 기억도 상실되고 시간, 장소, 진압력, 언어장애, 표현력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인지에 들어가는 거니까 초기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초기에는 없었는데 중기에 가서 생기는 게 있네? 이런 게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정신행동 증상이라는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주소나 전화번호나 가까운 가족의 이름도 잊어버리는 거 초기보다 심해졌어요. 월이나 요일에 대한 시간 개념이 떨어지는 거 초기보다 심해졌어요. 엉뚱한 대답을 하는 말수가, 그죠? 대답을 하거나 말수가 줄어드는 거, 초기보다 심해졌죠. 요런 내용들 있죠, 이제. 배회 행동을 해요. 이거 문제 행동이잖아요. 혼자서는 집안일과 외출 같은 거 이제 전혀 못해요. 요런 것들이 초기에 없다가 중기에 나타나는 심각해지는, 심해지는 증상들이에요. 이런 증상들을 감별하고 계시고 구분하고 있는 것이 중기의 증상을 빨리 찾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비법입니다. 네. 차이점을 알아두세요. 공통점으로는 시험 문제를 찾을 수가 없어요. 답을요. 반드시 시험 문제의 답은 차이점으로 정답이 보이는 겁니다. 이제 말기로 갑니다. 네. 독립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 그래서 와상이라는 말을 표현하죠. 와상?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죠. 와상. 누워서만 지내는 상태입니다. 의사소통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무언증. 듣는 거는 가능한데 말하는 게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소리를 지르거나, 왜 말을 못하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죠. 대변을 만지는 등의 문제행동, 중기의 문제행동들이 조금 더 심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와상 상태. 와상이 나오면 사실 무조건 말기입니다. 이렇게 중기와 다르게 또 말기가 되면서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차이점의 증상들, 이런 걸 감별하고 계시고 구분하시는 것이 시험 답을 찾는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은 신경계 두 번째 질환이죠. 뇌졸중. 사실 신경계에서 시험 문제 많이 출제하는 부분이 뇌졸중이에요. 낼 게 많기 때문이에요.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혔어요. 막히면 경색이고요. 터졌어요. 그러면 뇌출혈이에요. 그쵸? 이건 다 아실 거고. 요 두 가지가 왜 문제가 되는 거냐? 경색과 출혈이 발생하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뇌에 손상이 오거든요. 뇌에 손상이 오면 또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거에 따라 신체의 장애가 나타나요. 왜냐면 뇌가 신체의 움직임, 동작 이런 것들을 다 명령을 내리는 구간이 있는데, 명령을 내리는 구간에서 손상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실행의 능력까지 다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무서운 거예요. 뇌졸중이요. 자, 그러면 이제 뇌졸중의 증상이 어떤 건지 알아볼게요.
네, 많습니다. 이렇게 많기 때문에 시험 문제 출제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많지만 어렵지 않아요. 잘 들어보셔서 구분하시면 돼요. 자, 신경계의 뇌졸중은 보통 증상이 대부분 반신마비로 옵니다. 네. 근데 이 반신마비에서 중요한 건 손상된 뇌의 반대쪽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반대쪽. 우측 뇌가 손상되면 좌측에 마비가 오는 거고 좌측 뇌가 손상되면 우측에 마비가 오는 거죠. 왜요? 네, 신경계가 뒤에서 교차를 합니다. 이게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일자로 내려가면 좋겠지만 꺾어서 교차해서 반대로 가기 때문에 반드시 마비의 증상은 반대쪽에 와요. 요거랑 같이 기억하셔야 될 게 3번입니다. 감각의 장애도 와요. 반신에. 그럼 이 감각의 장애가 오는 것도 당연히 손상된 뇌의 반대쪽이니까 마비 쪽에 오는 거죠. 근데 마비 쪽에 오는데 감각 이상과 감각 저하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이걸 얼마나 잘 이해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감각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없던 감각을 느끼는 걸 감각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 느낌이 나지 않아야 정상인데 가만히 있을 때 손에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이 난다든지, 그렇죠? 네, 뭐가 찌릿찌릿한 전기 오는 느낌이 난다든지, 그건 느끼면 안 되는 걸 느끼기 때문에 감각 이상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거고요. 감각 저하라고 하는 건 원래 손에서 뜨겁고 차가운 온도라든지 꼬집었을 때 아야 하고 하는 통증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못 느끼게 되는 저하된다는 거예요. 뜨거운 물을 대도 뜨거운 걸 잘 못 느끼고 차가운 걸 대도 차가운 걸 잘 못 느끼고 이게 어느 쪽에 오냐는 거예요. 당연히 손상된 뇌의 반대쪽인 마비 쪽에 오겠죠. 그래서 반신의 마비 쪽에 반신의 감각 장애가 같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트입니다. 예, 같이. 그러면 반신이 아니라 전체의 전신 마비가 오는 데는 어디냐? 뇌간이에요. 여기를 기억을 해두시는 게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요. 이렇게 큰 뇌가 다 대뇌예요. 밑에 있는 뇌가 소뇌고요. 대뇌와 소뇌를 받치고 있는 줄기가 있어요. 이게 뇌간이거든요. 소뇌와 대뇌로 영양 공급을 시켜주는 공급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보급로를 끊어버리면 안에 다 갇히는 거죠. 옛날 남한산성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거든요. 이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인지를 대뇌가 담당하고 동작을 소뇌가 하지만 뇌간이라는 줄기를 통해서 영양 공급로가 끊어진다면 대뇌와 소뇌는 아무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게 뇌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급 통로인 뇌간이 뇌 손상이 오게 되면 전신 마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 뇌간이라는 용어가 어려운 용어이지만 이런 뜻을 이해한다면 결코 어렵지 않아요. 암기의 최고는 이해입니다. 대신에 이해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외워서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앞뒤 문맥을 다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요건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언어 장애가 오는데 언어 장애는 딱 하나예요. 자측뇌. 예, 좌측 뇌가 손상됐을 때 뭐가 오냐면 실어증이 발생합니다. 실어증. 실어증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갑자기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좌측 뇌가 손상됐을 때만 오는 거예요. 우측 뇌가 손상됐을 때는 실어증이 안 와요. 언어 장애가 물론 오지만 실어증하고는 별개의 언어 장애가 발생하는 거고 우리 교과서엔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는 것까지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시험에 더 헷갈리니까. 그래서 하나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좌측 뇌가 손상되면 실어증이 온다. 제가 암기하는 방법이 있죠. 단수 무식하게 외우는 거. 뭐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뭐 말도 안 되는 거 외워서 시험 문제 합격하고 맞춰내면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게 시험 끝나고 많이들 기억하세요. 자, 저는 이렇게 해요. 우리의 뇌는 왼쪽에 있는 좌측뇌가 있고 우측뇌가 있어요. 근데 이 좌측뇌의 지읒과 실어증의 시옷이 모양새가 비슷하거든요. 그냥 비슷한 것끼리 묶어주세요. 이응의 동그라미와 시옷하고 비슷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좌측뇌의 지읒과 실어증인 시옷이 생긴 꼴이 비슷하니까 니들끼리 세트해. 이렇게 해서 단순 무식하게 외워두는 거. 예. 도움이 됩니다. 저도 이렇게 외워요. 강의는 강사는. 왜냐면 제가 실어증이 와보지 않았기 때문에 증상을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럼 저도 이해하고 외워야 되는데 단순 무식하게. 예, 그렇게 외우고 시험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소뇌예요. 소뇌가 하는 일을 이해하시면 돼요. 대뇌가 하는 일은 인지예요. 인지. 그래서 뭐 기억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적 능력, 감정 이런 걸 담당하지만 이 소뇌는 사람의 동작이나 행동들을 담당하는 뇌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뇌에서 뇌졸중이 발생하면 균형을 잃어버리니까 어지럽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실조증. 운동실조가 뭐지?
네,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뒤에서 보면 비틀비틀 균형 못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걸 운동 실조로 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는 손해가 손상됐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합시다. 혈관성 치매. 우리가 알츠하이머 치매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서서히 침착되면서 오는 퇴행성 질환, 시간이 오래 걸려서 손상되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라는 말을 써요. 갑자기 동작이 서툴러지고 갑자기 지적 능력이 떨어졌다. 그것은 반드시 혈관성 치매예요. 알츠하이머 이유가 없습니다. 걔는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뇌졸중의 증상들을 이해하시면서 암기까지 같이 가두시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제 신경계에 대한 치료 예방인데 여기는 이제 시간에 사투를 벌이는 거죠. 발생하고 나서 4시간 이내에 오시면 혈전용해제로 뻥 뚫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서 오시면 사실 혈전용해제를 사용할 수가 없고요. 혈액이 덜 응고되게 하는 항응고제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사투를 벌이는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빨리 조기 발견이 돼서 빨리 병원에 왔냐에 따라서 예후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건 뭐냐면 전구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구가 앞전자잖아요. 그래서 미리 뇌출혈이 오기 전에 앞에서 사인의 신호를 보내줄 거예요. 그걸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알아차리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우셨던 심혈관계 증상 중에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가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이런 전구 증상이 발견이 되면 이거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 이 속도를 이겨낼 수 있는 다른 건 없어요. 네, 그래서 항상 인지하는 거, 생각하고 있는 거. 그러면 전구 증상이 어떤 거냐? 현기증이라든지 팔다리의 저림이라든지 뒷골 통증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또 교재에 이렇게 그림으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감각이 이상해지거나 말할 때 발음이 분명하지 않거나 어눌한 발음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꾸 일어서려고 그러면 한쪽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예, 마비축의 힘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주위가 뱅뱅 도는 것처럼 어지럽다든지 눈이 잘 안 보이거나 물체가 여러 개로 보이는 복시가 나타난다든지 그 다음에 갑자기 벼락치듯 심한 두통이 온다든지 의식장애로 깨워도 깨어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뇌출혈로 갈 수 있는 전구 증상이니까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예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제 신경계의 마지막 질환입니다. 파킨슨이죠. 네, 이 파킨슨. 파킨슨은 중추신경계의 퇴행성 변화예요. 퇴행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닳아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중추신경계가 닳아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이걸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제 파킨슨이라는 병에 걸리는데 증상도 이해하실 때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도파민의 정체를 파악하면 돼요. 이 도파민이 덜 나오니까 도파민이 하는 일을 파악하시는 거예요. 크게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사람의 감정을 조정하는 일을 담당하는 일을 도파민이에요. 그러니까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할 수 있는 감정 조절 호르몬이고 또 하나의 두 번째 도파민이 하는 일은 뭐냐면 동작. 사람의 움직임이나 동작, 행동들을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니까 증상은 당연히 이 호르몬이 하는 일을 못할 거예요. 그래서 표정이 무표정이라든지 무감정이라고 하는 첫 번째 감정 조절 호르몬의 결핍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동작에 대한 것들을 실행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근육이 굳어가는 근육의 경직이나 안정시 떨림이나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동작이 느려지는 서동이라든지 앞으로 몸이 기운다든지 그쵸? 네,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도 손이 떨린다든지 손만 떨리는 게 아니에요. 이유 없는 통증도 발생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증상들을 외우지 마시고요. 도파민이 하는 역할을 이해하세요. 그럼 반드시 찾아줄 수 있습니다. 이게 파킨슨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감각기계로 넘어갈게요. 감각기계는 오감을 말하는 거죠. 시각에서는 수정체 황화 현상이 발생해요. 수정체가 노랗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색깔이 구별이 어렵죠. 보남파, 아니면 빨주노초, 파남보 외우시던지, 거꾸로 보남파 이렇게 외우시던지. 그 다음에 눈부심이 증가 표현 나왔습니다. 네, 눈부심이 증가합니다. 청각에서는 외이도의 가려움, 건조한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려움을 유발하는 건조와 가려움이 증가하는 거고요. 미각은 소화기계에서 나왔죠. 신맛과 쓴맛이 증가된다는 거. 중각 표현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감각계 질환들이에요. 네, 눈 질환 두 개예요. 하나는 녹내장, 하나는 백내장. 그 다음에 기질환에 해당하는 노인성 난청 세 가지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녹내장입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네, 녹내장에서 가장 기억하셔야 될 건 안압을 생각하시면 돼요. 눈에도 압력이 있다는 거예요. 눈의 모양을 유지하는 방수라는 액체가 있어요. 근데 그 방수라는 액체가 생기면 빠져나가고 생기면 빠져나가고 일정량의 용량을 유지시켜줘야 되는데 녹내장의 진단을 받는 분들은 이 방수가 잘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물이 찬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압이 상승할 거예요. 그래서 그 압의 범위는 15에서 20mm HG 안에 있으면 정상인데 녹내장 진단 받으시는 분들은 숫자가 아마 올라갈 거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일을 일으키는 거냐? 눈에 있는 시신경이 손상돼요. 시신경이 손상되면 어떻게 되냐? 시력이 약해지는 그 증상을 가지고 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좁은 시야도 있고, 압이 올라가니까 안구 통증도 있고, 압이 또 상승하니까 두통이나 구역질도 있고, 심하면 제일 무서운 건 실명이죠. 근데 제가 빨간 줄을 가지고 온 게 여기예요. 왜냐면 이게 백내장의 증상과 구별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뿌옇게만 보시고 다 100에다 답을 치시면 오답입니다. 녹내장도 뿌얘지고 백내장도 뿌얘져요. 단지 뿌얘지는 부위가 다를 뿐이거든요. 녹내장은 각막이에요. 압이 상승하는 부분들은 전체 압이 다 올라가요. 그래서 전체를 싸고 있는 각막 같은 경우가 뿌옇게 혼탁됐다. 그러면 녹내장에다 답을 쳐주셔야지만 돼요. 이 감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백내장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네, 그럼 이제 백내장은 어디가 문제인 거냐? 수정체죠. 동공이라고 하는 까만 눈동자 안에 수정체라는 게 있어요. 이 수정체가 자꾸 혼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으로 빛이 잘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빛이 막 분산이 돼가지고 교과서에 보면 막 퍼져 보여요. 물체가 사물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백내장의 증상은 불빛 주변에 무지개가 보이고 또 이게 밝은 불빛에서 눈부심이 심해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흐려지는 시력이지만 통증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게 하나 이거죠. 혼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아까 백내장에서도 각막이 혼탁된다고 썼고요. 백내장은 수정체가 들어가 있는 데가 동공이에요. 동공 안에 수정체가 있으니까 거기만 혼탁해지는 거예요. 그럼 혼탁되는 부위를 구별하시면 되겠죠. 녹내장은 각막, 백내장은 동공. 이거를 알고 계시는 게 차이점입니다. 이 구별 꼭 하셔야 돼요. 안 그럼 오답 많이가 여기서 오답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난청입니다. 난청. 네. 자, 우리가 난청이라는 뜻이 뭐냐면 듣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근데 청각 장애하고는 다른 거죠. 난청이라고 하는 것은 들리는 소리가 있고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일어나는 일들은 태행이에요. 태행. 달아버리니까 그걸로 인해서 청력이 감소하는 건데 모든 음이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츠, 뜨프크와 같은 음에서부터 소리가 안 들리는 난청이 시작돼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음의 차분한 소리를 하세요 라고 하는데 난청이 진행되면 저음, 중음, 고음의 소리부터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음을 못 듣기 때문에 고음의 큰 소리로 말하지 마시고 저음의 소리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조기 발견입니다. 네, 이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성 난청에서는 보청기 보장구가 지급이 되잖아요. 보조로다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조기 발견해서 보청기 제거를 빨리 시작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예방입니다. 자, 이제 9번째 내분비계로 갑니다. 내분비가 호르몬이라는 건 아시죠? 네, 많이 아실 거예요. 몸 안에서 분비되는 거다. 그래서 호르몬계. 자, 그럼 내분비계가 노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이제 잘 구별하셔야 돼요. 노화가 와도 크게 바뀌지 않는 호르몬 두 개가 있어요. 뇌에서 분비되는 뇌 아래 뇌하수체, 심장 옆에 붙어있는 부신. 이 두 가지 호르몬 구간은 노화가 진행돼도 크게 분비량이 없다는 거예요. 단 당대사, 이게 포도당을 소화시키는 인슐린이죠. 갑상선 분비 호르몬,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잖아요. 얘네들은 반드시 저하가 됩니다. 변화되지 않는 호르몬 두 개와 저하되는 호르몬 세 가지를 반드시 감별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복 시 혈당이 증가돼. 이것도 증가 표현이에요. 마지막 증가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복의 혈당이 자꾸 증가하면 어디로 가요? 당뇨병으로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큰 거죠. 자, 이제 내분비계 질환은 하나입니다. 당뇨병. 천만다행이죠. 네, 왜냐면 이거 어려워요. 호르몬 구간이. 근데 이제 우리 집에 당뇨병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자, 구별하시는 거죠. 당뇨는 소화기계가 아닙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분비계 질환입니다. 자, 당뇨병의 증상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기본 증상이에요. 다자가 들어가는 거. 다음, 다뇨, 다식 하나 더 붙이자면 다갈. 갈증이 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체중 감소. 여기까지가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체중 감소가 되는 이유는 혹시 아시나요? 수업 시간에
잘 설명을 드렸으면 기억이 나실 건데, 당내성, 당 좀 내한테 줄래? 이거 있죠. 네. 근데 포도당을 당 좀 내한테 줄래? 음식을 먹고 나면 위에서 음식의 영양소가 포도당에 생기죠. 그 찌꺼기는 소장 대장으로 가는 거고, 포도당이 들어가는 영양소는 혈액으로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 옆에 세포가 기다리죠? 그 포도당을 먹으려고? 당 좀 내한테 줄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줘요. 네, 당뇨 오면 안 줘요. 당내성 떨어지면 안 주시고요. 쫙 가져가는 거죠. 어디까지요? 신장까지. 그래서 신장에서 얘를 갖다가 오줌으로 내보내서 당뇨병이 당이 오줌으로 나오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당뇨 진단을 하는 게 아무 데서나 피를 뽑아도 혈액 안에 포도당이 있고 오줌으로 포도당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살이 찌지 않아요. 세포로 포도당을 주지 않기 때문에 세포가 살찔 새가 없어요. 당뇨가 심하시면 이렇게 체중 감소가 옵니다. 자, 이거는 여기 오셔서 공부하지 않으셨어도 사실 다 알고 있을 법한 당뇨 증상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요양보서 공부하시면서 알게 된 내용들 있죠? 이런 거 위주 시험 문제 잘 출제를 할 거예요. 발기부전과 질 분비물이나 질 감염의 증가. 이거 비뇨생식기가 아니에요. 여기죠. 꼭 기억해 두세요. 네, 혈관에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발기부전이 오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질이 굉장히 취약하고 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염 증가가 굉장히 높아요. 이 당뇨 질환은 면역계가 떨어지는 질환이잖아요. 왜? 세포로 포도당을 안 주는데 어떤 면역이 있겠어요? 그게 많이 떨어지죠. 그다음 면역이 떨어지니까 상처 치유도 지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혈당 같은 증상들이 당뇨에서 나타나는 거고, 이제 거꾸로 갈 수 있어요, 저혈당. 뭐 식이 조절이 안 됐거나 운동이 너무 과하게 됐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식은땀을 흘린다고 하는 땀이 많이 흘리거나 두통이거나 시야가 몽롱하거나 배가 고프거나 어지러움 등과 같은 증상들이 보여지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저혈당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내분비계의 치료 예방은 어떻게 돼? 시기가 있어요. 네, 시기는 여기서 다루지 않을게요. 왜냐면 이거는 가3 일상생활 지원에 가셔서 혈당지수 GI로 자세히 공부하셔야 되는 거니까 제가 거기 정리할 때 한번 여러분한테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그럼 이제 운동요법. 운동은 언제 하는 게 제일 좋냐 이거죠. 공복 시 운동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쵸? 혈당이 막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장기간 등산 시, 등산도 사실 별로 추천하지 않는 운동이에요. 올라가면 내려오셔야 돼. 건강하신 분은 추천하지만 당뇨 같은 경우에 2배의 운동이 되는 거예요. 이미 올라가실 때 혈당이 많이 정상 유지가 됩니다. 근데 내려오실 때 다시 2배를 하니까 저혈당이 떨어지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꼭 가시겠다면 저혈당에 대비해서 설탕, 사탕, 꿀, 젤리 뭐 이런 거 갖고 가시라는 얘기고 가장 운동의 효과를 보는 시간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그때 돼야 위에서 음식물의 포도당을 혈액으로 풀어주세요. 오답은 하나예요. 식사 직후. 그러면 소화만 돼요. 네, 효과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약물요법으로 운동이나 식이가 안 될 때는 하시는 건데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주사로 주입해요. 왜냐면 얘를 입으로 먹으면 위장관에서 다 파열되기 때문에 파열이 아니라 파열이라고 맞나? 네,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효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10번째 파트입니다. 심리정신계. 자, 심리정신계는요, 노화에 따른 특성이 전부 다 증가입니다. 감소 없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여기서 정리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지금 앞에서부터 잘 따라오셨다면, 대상자 2의 파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하는 중요한 내용이라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이 2장에서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쪽에 대상자 2의 파트에서 하실 거니까 혹여나 이거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신다고 하시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대상자 2의 파트 영상 강의를 꼭 들어주세요. 꼭 들어주세요. 꼭. 왜냐면 한 문제씩 꼭 출제하는 부분입니다. 자, 심리정신계는 2개예요. 하나는 우울증이고 하나는 선망입니다. 이 선망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익히 우리가 아는 의학 진단명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우울증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울증과 치매를 비교해놓은 표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좀 잘 감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울증은 급격히 발생해요. 짧은 기간에. 정신과적인 병력이 있으면 더 잘 생기고요. 그러나 치매는 서서히 발생해요. 긴 기간을 거쳐서 알츠하이머 치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정신과적 병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상적이던 사람도 나타나는 거니까요. 우울증은 기억력 장애를 호소해요. 그래서 물어보면 모른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치매는 기억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물어보면 자꾸 근사치에 대답을 한다는 거죠. 우울증은 인지기능 저하 정도의 편차가 심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모르고 어느 날은 알고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치매는요. 일관된 인지기능의 저하다. 일관됐다는 얘기는 치매가 진행되면 오늘보다 내일은 더 떨어져요. 인지기능이. 그 다음날 가면 더 떨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떨어지죠. 그러니까 일관되게 떨어지는 게 맞잖아요.
우울증은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모두 동등하게 떨어지지만 치매는 단기 기억이 심하게 떨어지고요. 우울증은 우울한 기분이 먼저 시작돼요. 그러나 치매는 기억력의 저하가 먼저 시작된다는 거. 여기와 여기를 뒤바꿔 놓는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증상을 꼭 구별해 두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선망으로 갈게요. 지금 사실 30분이 지났거든요. 못 끊어요. 오늘은 10분 정도만 더 한다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참아주셔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선망이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네, 선망은요, 의식의 장애가 옵니다. 1번. 졸린 눈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의력이 저하돼요. 주의력이 뭐예요? 집중력이죠? 네. 거기에다가 인지 기능의 전반적인 장애까지 같이 생겨요. 플러스 정신병적 증상, 네, 망상, 환각 이런 게 생겨요. 근데 그게 어떻게 생기냐?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한다. 포인트입니다. 예,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의학명 중에서 갑자기 급성, 수시간 내지 수일 아무것도 없어요. 왜? 노인성 질환의 기본이 만성이니까. 오랜 시간을 거쳐 생기는 거니까. 단 한 개, 이 선망이라고 하는 것만 유일하게 급성 질환이고요. 수시간 내지 수일이라는 글자를 써요. 다른 게 답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급성 질환은 이 선망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걸 구별하시는 것이 선망의 답을 찾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급성 질환, 수시간 내지 수일의 갑작이라고 하는 것은 선망 하나밖에 없어. 이걸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망의 증상입니다. 예,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급성질환이고 갑자기 나타납니다. 선망은 만성이고 서서히 나타납니다. 선망은 대체로 회복이 됩니다.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완치도 가능한 거니까. 그러나 치매는 시간이 지나면서 만성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선망은 처음부터 의식장애가 오기 때문에 초기에 사람을 못 알아봐요. 근데 치매는 나중에 사람 못 알아보는 거죠. 선망은 신체 생리적 변화가 심해요. 이거 그냥 외우시면 이해 잘 안 되실 거예요. 네, 이해를 하세요. 시간이 좀 걸려도. 생리가 뭐지? 자연스럽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망이 와서 소변 실수가 일어나서 오줌을 줄줄 쌌어요. 선망이 치료가 되잖아요? 소변 안 쌉니다. 오줌 안 쌉니다.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신다는 거. 자연스럽게 생리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원상복구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치매는 생리적 변화는 적어요. 이제 한 번은 소변 실수해서 싸기 시작하시면 뒤로 가시면서 계속 소변 실수가 발생할 거거든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생리적이라는 단어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냥 단순 무식하게 외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선망은 의식의 변화가 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주의 집중이 떨어져요. 근데 치매는 말기까지는 의식의 변화가 적습니다. 주의 집중력이 별로 떨어지지 않아요. 선망은 수면 양상이 매우 불규칙적이지만 치매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다는 거. 여기도 양쪽을 바꿔서 출제할 수 있으니까 감별하셔서 구분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망의 치료를 하는 가장 중요한 건 1번 원인 규명. 원인을 찾는 거예요. 네, 원인을 찾아서 치료할 수 있으면 완치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비약물요법을 보조하시면 확실히 이 치매 치료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진압력을 유지해라. 개인의 사물이나 사진이나 달력이나 시계 같은 것들을 가까이 둬서 알려줘라. 왜? 그게 진압력이잖아요.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관절 운동을 통해서 신체 통합성을 유지시켜줘라. 자, 정체성 유지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정체. 당신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저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저요? 이름은 뭐고요? 나이는 뭐고요? 어디 살고요? 무슨 일 하는데요? 이게 내 정체예요. 근데 이제 이분들한테 이 정체성을 유지시켜 주려면 접촉하는 사람의 수는 줄이고 가족 구성원을 방문하게 해라. 예, 면회사절입니다. 가족을 통해서 역할을 알려주는 거예요. 남편이 들어와서 여보 그러면 아이고 남편이 있네요. 땡땡땡님 어르신은 아내라는 분입니다. 예, 자녀가 들어와서 엄마 이러면 아이고 자녀가 있네요. 땡땡땡 어르신은 엄마, 아내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역할을 통해서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정체를 찾아줄 수 있어요. 근데 어쩌다 접촉하는 사람하고는 관계 설명을 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이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족 구성원만 방문을 시켜주는 거. 얘도 이해하세요. 네. 그 다음 초조관리, 착각이나 환각관리, 야간의 혼돈방지. 자, 이제 제가 선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시를 하나 들을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하는 거예요. 선망은요, 선생님들 졸릴 때하고 똑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졸아보신 적 있죠? 네. 선망이 뭐지? 나 수업 시간에 졸 때하고 똑같아요. 나 졸 때 어떻게 되는데? 1번, 의식장애, 졸린 눈이 되죠? 주의력 장애, 집중력 떨어지잖아요. 그쵸? 생리적인 변화, 고개 떨구고 심한 볼펜도 뚝뚝 떨어뜨리고. 네. 근데
원인이 있어요. 예, 원인이 뭐냐? 이 공부가 원인이에요.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됩니다. 언제요? 이 수업 끝나면 완치됩니다. 지금 공부하시면서 또 졸고 계시면 시험 보시는 날 완치 판정됩니다. 똑같잖아요. 자, 기억하셔야 될 거 하나 드릴 거예요. 팁으로. 기억력 저하라고 나오시면 전부 다 오답입니다. 주의력 저하였지 기억력 저하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도 치매를 배우니까 기억력 저하면 막 동그라미 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망이 오셔도 기억력의 저하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선망이 치료되고 나시잖아요. 사는데 물어보면 다 대답합니다. 나이 뭐냐고 물어보면 다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기억력 저하가 오답이라는 걸 반드시 감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망에서 야간 선망 하나 구별해 주세요. 네, 야간은 늦은 밤, 깜깜한 밤에 환각 증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벼운 야간 선망일 때는 깜깜하니까 방을 밝게 해주면 되지만 심각한 수준이라면 네, 전문가의 진료를 받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떻게 대처하나요?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다시 등장했습니다. 마인드맵. 네, 네, 다시 등장했어요. 살짝 지우고 근데 다 보셨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금 창피하니까 그죠? 네, 제 이름이 생각보다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조금 약간 시골틱하니까 나중에 때가 되면 정식으로 이름 밝혀드릴게요. 그런 날 사실 꿈꾸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 좋은 소식으로 몇 개월 안에 올해 안에 찾아올 거거든요. 네, 뭐 저희 교육원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 제가 요양보호사 강사 경력이 올해 15년 차예요. 네, 근데 그 강의 경력으로 지금 네, 책을 집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네, 제 이름으로 된 책이 나오면 제 이름도 당당히 밝히고 이 유튜브 안에서도 제 책을 설명할 거예요. 그 안에 어떻게 공부하고 해야지 되고 강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지금 사실은 집필 중에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열심히 김 작가가 네, 쓰고 있습니다. 제가 김 씨잖아요. 김 교수. 그래서 김 작가가 요양보호사 강의를 어떻게 하는 여정길을 걸어왔는지 그거에 관한 책을 지금 집필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마인드맵을 하면서 왜 그게 생각나냐면 공부 방법 중에서요. 구조화라는 게 있어요. 구조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잘 이해하고 오랫동안 장기 기억으로 기억을 가져가려면 이렇게 한 장의 정리를 하는 구조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세요. 여러 장을 넘기면서 외우는 거, 이해하는 거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갑니다. 제가 터득한 거예요. 네. 여러 개의 교육 서적을 잘 많이 보고 유튜브 영상도 보면서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가장 최적의 방법을 지금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여주시는 마인드맵을 보시고 이제 10파트를 다 하셨으니까 늘 말씀드려요. 소화기계부터 시작해서 증가되는 특성이 뭐였지? 본인이 직접 자문자답. 네, 선생님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10파트를 돌아가시고 또 진단명을 하나씩 불러가시면서 특징들이 기억나는 게 뭐가 있는지 이렇게 이걸 보시면 선생님들이 설명을 본인이 직접 해줄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완벽히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근데 하다가 막히잖아요? 아직 이해가 덜 되신 거예요. 이 작업을 한번 해보셔서 내가 이 장의 의학을 얼마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본인 테스트를 하시고 부족한 건 좀 더 채워가시고 잘 되는 건 안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끝이 아닙니다. 네, 시간은 가고, 아직 남아있고, 마음은 급하고, 네, 좀 릴렉스하게 갑시다. 네, 조금 더 늘어지면 어때요? 네, 제가 그동안 30분에 다 잘라드렸으니까, 오늘은, 네, 그냥 시간 제한 없이 끝까지 한번, 네, 쭉 가보도록 할게요. 1시간 영상짜리도 있었어요. 네. 자, 그러면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이 안 보고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예, 이제 최근 시험 문제에서 여기서 문제의 문항수를 많이 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양 같은 부분에서 관리 위주로 잘 보셔야 되는 거고, 일일 단백질 필요량은 체중 1kg당 1g이고요. 예, 동물성 단백질은 1kg당 0.에서 0.6g 정도. 그래서 하루에 3분의 4분의 1은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걸 권장을 드리는 거고요. 식물로 드실 때는 당연히 이 동물성의 단백질을 쉽게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음식을 같이 드시면 돼요. 그리고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이는 거예요. 고기 기름 같은 것들, 그렇죠? 그다음 콩이나 유제품 같은 거 매일 섭취하는 걸 권장합니다. 요런 내용들이 말바꾸기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구별을 해두시고요. 자, 우리가 영양에서 수분 섭취 방법에서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질병이 있고 충분히 마셔야 되는 질병이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만 감별해두세요. 근데 저는 1번으로 외웁니다. 암기하는 거고요. 네,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몸에 부종을 일으키는 신체 장기들이 있어요. 그 장기를 외우시면 돼요. 그 어디가 붙는 거냐? 간. 여러분 간경화 오시면 간이 딱딱해지는 거고 배에 복수 찬다는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물이거든요. 수분. 그 다음 신부전.
배우셨잖아요. 심혈관계에서. 예. 그 다음에 신부전. 신장 옆에 부신이 있습니다. 그 기능이 떨어졌을 때.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 떨어졌을 때. 요때는 충분히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충분히가 아니라 제한해야 되는 질병들이. 얘네들 많이 먹으면 다 부종 오니까. 간, 심장, 신장, 신장 옆에 부신 기능 떨어졌을 때, 갑상선 기능 떨어졌을 때. 저는 요렇게 외워둬요. 네. 그 다음에 충분히 마셔야 되는 병으로 하시겠다. 예, 가능합니다. 예, 비뇨기 질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로 감염이 있다든지 방광염, 전립선염, 염증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려면 물을 많이 먹어서 소변 배출을 빨리빨리 증가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 폐렴이나 기관지염도 염이에요. 여기 있으면 열나고 호흡 곤란해지고 그러면서 막 탈수도 오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는 것도 도움이 되고 또 폐렴이나 기관지염 갖고 계시면 가래가 버글버글 끓습니다. 이걸 빨리 삭혀서 배출해야 되니까 물을 많이 먹어서 녹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고혈압도 물을 충분히 먹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뭐냐면 혈관이 끈적끈적해지는 걸 막을 수가 있고요. 당뇨도 심보전증이 합병증이 없는 전제 조건 하에서 물을 충분히 마셔서 혈액 안에 포도당을 녹여내시는 거. 예, 요렇게 둘 중에 하나는 꼭 구별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머지의 내용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몇 개 구분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양 다음에 여기서도 시험 문제는 충분히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여기는 상식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조금 상식에 지식을 둬야 되는 데가 어디냐? 네, 그거 두 개 볼게요. 네, 이 약물입니다. 네, 그래서 약물 사용법에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약을 먹거나 자기 약을 남에게 주면 안 된다.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진료 후 이전에 처방약을 이어 복용하지 않고 우유나 녹차나 커피랑 같이 드시면 흡수에 방해가 돼요. 그 다음에 자몽 주스랑 같이 복용하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의 부작용이 증가하죠. 이유가 있어요. 네, 이 자몽 주스가 칼슘에 차단하는 기능을 해요. 칼슘 차단. 칼슘을 차단하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학의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자몽 주스를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분할선이 있는 약만 쪼개서 복용하셔야 되죠. 예. 자, 여기 부분이 개편되면서 이제 제가 또 다시 업로드를 추가로 영상을 이게 자료를 넣은 거거든요. 뒤에 건강기능식품하고 관련된 표가 시험 문제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전 얘도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찍는 거예요, 김 교수가. 몇 번 찍으면 나오거든요. 때가 있어요. 맞아 들어갈 때. 제 마음과 출제위원이 딱 맞아 들어갈 때. 시기를 보고 있어요. 언젠간 나올 거다. 지금 계속 너 나올 거야. 이렇게 제가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래서 식후에 먹어야 되는 약물. 예, 식전에 먹어야 되는 약물. 또는 식사 중 또는 식사 직후. 요거 하나 설명할게요. 칼슘제나 철분제 같은 경우는 밥을 먹고 나서 식후에 드시면 위장장애가 더 심해져요. 더 무릎. 네. 그래서 밥 먹는 중간에 같이 먹거나 밥 먹자마자 바로 드시는 걸 권장할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시간 타임에 맞춰서 먹어야 되는 약물들을 좀 기억해 두세요. 시험 문제 충분히 물어볼 수 있거든요.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먹어야 되는 약물을 골라보십시오. 칼슘제, 철분제가 답이잖아요. 제가 요것 때문에 갖고 온 거죠. 왜? 요 인삼, 홍삼이 한번 출제됐었어요. 나머지는 예, 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충분히. 그래서 이제 이 의약품하고 같이 먹었을 때, 그쵸? 예,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혈액응고 억제제는 오메가3, 고혈압약 항생제, 프로바이오틱스, 뭐 이런 것들 있죠? 예, 그 다음에 이뇨제 알로에, 항혈전제 감마리놀렌산. 네, 외우셔야 돼요. 이해로 안 돼요. 외우셔야 돼요. 네. 암기하셔야 될 것들은 따로 체크를 해두셨다가 시험 직전에 바로 외우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 잊어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것들은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거 쉽게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외우면서 이해를 하는 거니까 이해해서 암기해야 될 게 있고 암기로 끝내야 될 게 있어요. 얘는 암기로 끝내셔야 돼요. 왜? 이해하시려면 의학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표 쳐놓으셨다가 시험 직전에 꼭 한번 다시 외우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험장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아있어요. 예방접종. 이 예방접종도 단골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나오던 애는 거의 없었어요. 그럼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중요한 건 연수예요.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 접종한다는 거 연수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플루엔자는 매년 1회마다. 폐렴구균이요? 연수 없습니다. 대상포진? 연수 없어요. 이 연수가 없다는 걸 아는 게 답을 찾는데 키포인트예요. 왜?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10년짜리, 1년짜리. 그 다음 65세 이상이 되면 반드시 권장하는 접종명. 이 다죠? 예,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65세 이상에서 접종하는 예방접종명 플러스 디프테리아 파상풍은 10년, 인플루엔자 1년. 요거만 기억하십시다. 예. 다 하셨어요.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갑니다.
자, 선생님들 같이 풀어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신경계 질환은 도파민 분비 장애로 발생한다. 동작이 느려지고 근육경직, 안중치 떨림이 나타난다. 1번 뇌졸중, 2번 뇌막염, 3번 파킨슨병, 4번 혈관성 치매, 5번 알츠하이머. 몇 번일까요? 네, 도파민 보는 순간 바로 튀어나오셨을 거예요. 그쵸? 어디로요? 파킨슨병. 어렵지 않게 풀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26번 문제. 노화에 따른 눈의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눈이 앞으로 돌출된다. 2번 눈물의 양이 증가한다. 3번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4번 수정체 황화 현상이 나타난다. 5번 가까운 곳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향상된다. 자, 이것도 어렵게 풀지 않으셨죠? 네, 수정체 황화 현상. 그래서 파남보, 보남파 이 세 가지의 색깔이 구별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27번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 배출량의 증가, 2번 감각 민감성 증가, 3번 갈증 감소, 4번 음식 섭취량 감소, 5번 수분 섭취량 감소. 네, 몇 번일까요? 네, 1번이죠. 다뇨. 이게 그잖아. 다뇨. 소변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갈증 증가해요. 다식 증가해요. 수분 섭취량이니까 다음 증가해요. 민감성 떨어집니다. 감각의 민감성. 예, 그래서 감각 저하라는 말 있죠. 민감이 예민하다는 건데 예민성이 떨어지는 거니까 저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잘 못 느껴서 화상 동상 입으셨다가 나중에 상처까지 가는 경우 종종 발생합니다. 자, 28번 우울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의 상황은 1번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2번 경로당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3번 낮에 햇빛을 쬐며 운동을 한다. 4번 최근 갑상샘 기능 저하증을 진단받았다. 5번 식욕과 체중이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네, 몇 번일까요? 네, 4번입니다.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는 대상자, 아까 정리하진 않았지만 이게 원인하고 가까운 거거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예, 그러니까 갑상선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적다든지 교재 또 있어요. 뇌하수체라든지 부신이라든지 예, 이런 호르몬이 양이 줄어들면 예, 우울한 증상의 기분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질환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도록 할게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만 기억하지 마시고 네, 뇌하수체 네, 뇌하수체 교과서 182페이지 있거든요. 이 쓰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뇌하수체하고 또 하나가 어디냐면 부신. 신장 옆에 부신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여기서 호르몬 양이 줄어들어도 네, 이 우울증 증상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색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하나는 뇌하수체, 하나는 부신, 하나는 갑상선 분비 호르몬이 저하됐을 때 우울증으로 넘어갈 수 있는 호르몬의 변화들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운동 능력을 저하시키는 노인의 신체적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말추혈관의 저항 감소, 2번 폐조직의 탄력성 감소, 3번 관절의 유연성 증가, 4번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5번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몇 번일까요? 네, 2번입니다. 이것 때문에 운동을 못하는 거죠. 말추혈관의 저항이 감소되는 게 아니라 증가됩니다.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서 손과 발에 말추혈관까지 혈액을 갖다 줬으면 다 쓰고 나면 노폐물을 다시 심장을 돌려줘야 돼요. 이게 손가락, 발가락이 말추혈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심장을 돌아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게 해요. 그게 저항이에요. 그래서 저항이 감소되는 게 아니라 증가해요. 그러니까 노폐물이 안 와서 부종이 생기고 네, 기타 증상들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관절의 유연성 감소되잖아요. 자극에 대한 반응 감소되잖아요. 심장의 수축력 감소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운동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2번이 맞습니다. 자, 30번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서방제는 분쇄해서 복용한다. 2번 인슐린은 구강으로 복용한다. 3번 장이온 코팅제는 분할해서 복용할 수 있다. 4번 분할선이 있는 약은 쪼개서 복용할 수 있다. 5번 항고혈압제는 자몽주스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다. 몇 번일까요? 네, 4번입니다. 아까 했죠? 분할선이 있는 약은 쪼개서 복용할 수 있다고. 그럼 쪼갤 수 없는 약이 뭔가요?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서방제. 서방제는 느릴서예요. 약이 천천히 녹으면서 효과를 봐야 되는데 얘를 갈아버리면 예, 동그라미 입자보다 갈아버렸을 때 흡수가 빠르잖아요. 부작용이 증가합니다. 장이온 코팅제도 코팅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얘를 분할하게 되면, 잘라버리게 되면 이것도 부작용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분할하면 안 되는 대표적인 약이 서방제와 예, 장이온 코팅제. 제가 아까 인슐린은 입으로 먹을 수 없다고 그랬죠. 위장관에서 다 파괴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사제로 투여를 하는 거예요. 항고혈압제는 자몽주스랑 먹으면 부작용 증가한다고 그랬죠. 칼슘 차단 효과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을 옳은 것은 1번 수두, 2번 홍역, 3번 풍진, 4번 폐렴구균, 5번 유행성 이어선요. 몇 번일까요? 네, 폐렴구균입니다. 네, 제가 아까 65세 이상에서 접종해야 되는 예방접종명을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폐렴구균 있었고요. 해볼까요? 파상풍 디프테리아,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선생님들 직접 해주셔야 돼. 파상풍 디프테리아 몇 년마다? 10년. 인플루엔자 1년. 폐렴구균, 대상포진. 이렇게 명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게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 아, 오늘은 오버했어요. 네, 50분. 지금 50분 7초가 막 넘어가고 있는데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서. 자, 여기까지 오시면서 선생님들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5월 시험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공부를 진행 중이신 분도 계시고 이미 시험이 끝나신 분도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개념 정리하는 게 지겨우실 수 있거든요. 지겹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메타인지예요. 내가 그 개념을 아냐 모르냐가 중요한 거고요. 테스트 하려고 드지 마세요. 테스트라는 게 뭐냐면 문제를 많이 풀려는 노력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문제 많이 푼다고 절대 성적 올라가지 않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념을 가지고 개념이 얼마만큼 정리가 잘 되어 있냐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인 거지 문제를 많이 풀어서 점수가 올라가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5월 시험을 보시는데 예, 앞에서 수업이 다 끝내서 다시 보고 싶지 않다. 아니요. 마음을 돌리세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느끼셨어야 될 바가 뭐냐면요. 앞에 개념 정리가 제대로 요점 정리를 하고 아래 문제를 푸니까 문제의 답이 쉽게 찾을 수 있는 효과를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만약에 개념 정리 없이요. 문제만 80문제를 내일 풀잖아요. 그거 의미 없어요. 네, 왜냐면 답은 31번의 답은 4번이야. 25번의 답은 2번이야. 그래 넘어가. 다음에 비슷한 문제 유형을 뒤집어 놓으면요. 그때 나는 다 풀 수 있냐고요. 못 풀잖아요. 그러면 문제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을 조급해 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나시면요. 문제 풀지 마세요. 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표준교재 읽으세요. 표준교재 몇 번 읽으면 100% 합격하냐고요? 장담해요. 제가 3번. 3번을 꼼꼼히 읽으세요. 중요한 줄지어져 있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그쵸? 그거만 보는 게 아니라 표부터 예, 참고 옆에 내용까지 그것까지 3번 나는 꼼꼼히 다 봤다. 그럼 문제 푸세요. 근데 못 봤다. 아니요. 문제 풀지 마세요. 예, 다시 교재로 넘어가셔서 요점 정리하시고 지금처럼 개념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해하고 있나? 문제를 푸시다가 아이고 내가 예방접종에서 65세 이상의 진단 그 예방 병명의 일가가 생각이 안 나네? 돌아가세요 교재로. 연수가 생각이 안 나네? 교재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문제를 활용하셔야지 내리 80문제 풀고 160개 풀고 나 모의고사 많이 풀어서 이제 예, 공부 다 했어. 이런 말들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김 교수의 잔소리예요. 저 자신 있게 할 거예요. 왜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어요. 이런 마인드를 좋아하시는 분이 여기 와서 들을 거라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 마인드가 싫으시면 딴 데 가십시오. 문제풀이 하는 영상들 많습니다. 저는 문제풀이 영상에 집중하지 않을 거예요. 개념 정리 영상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계속 5월 시험 대비를 할 거고 그 다음에도 네, 문제는 많이 풀지 않고 개념 정리를 또 어떻게 세부적으로 잘 진행할 거냐 여기에 집중해서 할 거거든요. 제가 차별성을 두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게 제대로 된 공부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언젠간 한번 할 거거든요. 네, 이 책이 나오면 네, 제 책이 나오면 제 책을 바탕으로 어떻게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고 어떻게 시험 대비를 해야 되는지 지금 집필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나오면 그 책을 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한번 찍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양보호사 강의하는 강사가 공부법 설명하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제가 유튜브 그렇게 살릴 거거든요. 저 올해 네, 목표 두고 가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잔소리 하고요. 그쵸? 네, 오늘은 이만. 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야 되니까. 그쵸? 자, 오늘도 마지막 멘트 하나 합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또는 구독 눌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김 교수도 힘이 나서 다음 영상에서 선생님들 좋은 네, 자료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요 내용 네, 핸드폰에 다운받고 싶으시면 어디로 가면 돼요? 블로그 주소 남겼으니까 그쪽에 오셔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핸드폰에 저장하시고 너무 감사하게도
유튜브를 타고 블로그로 들어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문제 요청을 하셔서 문제 가지고도 예, 지금 계속 소통하고 계신 분들 계시고 네, 어떤 통로로 만나든 반갑습니다. 예, 언제든지 김 교수는 블로그에서 열어놓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오셔서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충분히 소통하고 진행하고 도움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그곳에서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